네, 이번 순서는 정치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된 지 이제 한 달을 맞았는데 오늘 이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이제 대국민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 백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가 또 국민들이 또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 얘기들을 잘 경청해서 그걸 잘 반영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하는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주도권을 당이 좀 중점적으로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잘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도 저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경청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네.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갖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결국 당이 또 변하고 대선을 앞두고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프고 쓴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송영길 대표가 지난 한 달 동안 참 잘하셨다라고 먼저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 3월에 우리는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백신 문제로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내년 3월 대선 때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더욱더 잘 챙겨야 한다라는 다짐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잘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바뀔 것 같다, 변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좀 더 긴장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조국 사태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이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기준을 윤 전 총장 가족 비리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 이 말을 깔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과 잘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용기 있는 사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래 왜 조국한테 왜 사과를 해? 이런 목소리도 있고 강성 지지층 이분들은 지금 SNS상에서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송영길 너 그만둬라 막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시더라도 이렇게 용기 있게 사과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근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부분인데 조국 사태는 아직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해요. 공직자는요. 의혹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 공직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걸 엄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헌법상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조국 전 장관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 판결 안 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률을 지켜봐야 돼. 어떻게 나올지 봐야 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들인 것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 당대표가 신임 검찰총장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이 집권 세력의 의지가 불현듯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송영길 대표께서 얼마 전에 큰 실수하셨잖아요. 윤석열 총장 파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어요. 이런 지금 공작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권당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셨다. 좀 옥에 튀었다. 사과 깔끔하게 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쩐지 칭찬을 하나 했어요. 장 소장이 칭찬을 하시더니 그냥 뒤에 계속 공격을 하시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우리 장 소장이 밀고 계시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장 소장이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사과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법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 그 맞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신 분이 그런 특혜, 어쨌든 이건 특혜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특혜라고 저는 봐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사과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반발이 있어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가 오늘 사과한 건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저를 공격하는 분도 있겠죠, 앞으로. 그러나 그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이 사과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고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을 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장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죄추행 원칙을 고위공직자가 되실 분들은 적용 가능하지 않다. 의혹을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분이 이제 대권 후보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까지 되시는 분이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럼 그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국 전 장관한테 들이댔던 그런 기준도 윤 전 총장에도 그대로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저는 그 부분이 무슨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런 잣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얘기하셨는데 우리 장수장도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어느 정당이든 대선 후보로 나올 분들에 관련돼서는 그 파일이란 말의 뉘앙스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또 그런 정보 주는 사람도 많아요. 예컨대 이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당에서 그거 모아서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또는 뭐 어쨌든 다른 정당의 후보와 공격 포인트가 있을 때 그 공격 포인트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정당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그런 파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이재명 지사든 지금 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공작 정치라고 좀 보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대권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이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장 소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뭐 국정원이나 경찰 이걸 동원하면 안 돼. 그건 정말 불법적인 일이죠. 근데 그냥 정보 수집 차원에서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라고 하면 그건 통상적으로 정당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 게 뭐냐면 민주당이 지난 2017년도 총선 때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여론 댓글 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2심까지 이제 그런 판단을 법원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작을 하겠다라고 저는 집권당의 당대표가 선언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좋아. 그러면 이재명 지사 관련된 파일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내가 차곡차곡 모아놓겠다. 이거랑 집권당 당대표가 저런 얘기 하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 그래서 자꾸 이러한 얘기를 해줘야 다른 권력과 다른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만큼은 송영길 당대표가 실수한 부분이다. 앞으로 저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만 딱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마치 송영길 대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저는 장 소장이 말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송 대표가 지금 그런 무슨 경찰을 이용하거나 국정원을 이용해서 무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 수사 가이드라인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의 의견은 일단 뭐 갈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을 두고 이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면서 수위 조절을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송영길 대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이로 인한 우리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가치, 공정의 가치의 상실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드리고 그 마음을 쌓아 안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조국 전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함께 반성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네, 송영길 대표의 이제 이런 사과에 이제 당내 강성 지지층은 명분 없는 조국 죽이기다. 송 대표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제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의 사과를 지켜본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저를 밟고 전진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조국 전 장관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나 젊은 세대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법적인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명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 전 장관도 저는 충분히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사과를 했고요, 몇 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무리한 얘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건 국민의 관점이나 국민의 지금의 어떤 그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맞지 않는 거를 맞다고 계속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조국 전 장관을 죽이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 그런 모습들이 부정적으로 보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조국 전 장관이 무슨 뭐 죽이기고 조국 전 장관을 뭐 이렇게 매도하는 거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현재 기준에 봐서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고 법적인 문제야. 법원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 가서 그럼 그 결과에 맞게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가 사과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성 당원들의 이제 비판은 잘못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이제 그 발언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도 저는 그게 본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이 국민의 관점에서 봐. 왜냐하면 그게 평등하지 않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그걸 이용해서 뭐 품앗이를 하거나 예컨대 인턴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일반인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특권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특권층이나 하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거기는 분명히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또 사과를 여러 번 했고요. 책에서도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지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조국 전 장관은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워딩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분이 저런 반성문을 SNS상에 올리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아싸 10만 부 베스트셀러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맞습니까?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책을 내므로써 자기 변명하는 거고요. 자기 지지층을 선동하는 것이다 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자꾸 불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정경심 교수 왜 법정 구속됐습니까?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요. 7개 항목 다 유죄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5개 중에 3개가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민정수석 와이프라는 분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요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더 큰 문제는 본인은 실연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인턴 증명서 표창장 위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갖고 대학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젊은이들이 그런 걸 용납 안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학 교수이시고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다음부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게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다. 10만 부 팔린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이 책을 갖고 많은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반성이 덜 됐다. 참 정말 그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소장이 제 말을 또 곡해를 해가지고 제가 언제 불법적이라고 불법적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불법적 저는.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얘기했지 불법적이다 아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저는 없어요. 다만 법적인 문제는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네, 또 있습니다. 송 대표가 박원순, 오가돈 전 시장 성추행 문제를 또 사과했고요. 검찰과 언론개혁 추진 등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송 대표의 민심 경청 대국민 보고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거듭 해주십니까? 말씀드리지만 네. 잘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정당과 특히 집권당과 집권당의 당대표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마 집권당 대표와 정당이 이런 일을 한 달 동안 했다라는 것은 좀 제가 국회에 오래 있었지만 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짚을 것 잘 짚으셨고 민주당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잘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숙제가 남아 있어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하셨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또한 내로남불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당내 의원들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약속했던 것 약속대로 제대로 된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러한 후속 조치를 국민들이 아마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고 볼 겁니다. 일단은 잘하셨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발이 있어도. 그러니까 송 대표가 지금 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가는 일에 뭐 당이 100% 의견을 다 동의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큰 줄기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전국을 돌면서 민생 얘기 들었으니 그 얘기들 잘 겸허하게 수용해서 그 방향에 맞게 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이번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었던 이 결과들을 그냥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생각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와 그다음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면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야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국의 시간과 함께 윤석열의 시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습인데요.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른 회동을 하면서 이제 정치 입문이 초읽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조만간 입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물론 그럴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100%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윤석열 총장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접촉면을 늘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고 오늘은 또 젊은 그 방송 패널도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보가 너무 좀 조급함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표 경선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행보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에 대한 여론의 집중자나 언론의 집중도가 사실 상당히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부 행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약간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 조급함들이 조금 발현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말고도 뭐 김동연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나오면서 여러 사람 다 들어와서 경색해 보자. 이게 지금 대표 나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조급함이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한테 집중되는 여론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 이준석 후보한테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본인이 조금 더 언론으로부터 좀 더 무게감 있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삭감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 총장이 조금 당대표 선거 이후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의 행보를 보면 어쨌든 본인이 이 여론의 집중도를 받으면서 계속 여론의 주도권을 쥐고서 지지율을 끌고 가려는 어떤 의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그런 행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이준석 후보의 등장과도 뭐 또 연결지어서 또 총평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준석이 지금 변화의 상징이 돼버렸잖아요. 윤석열 총장한테 기대하는 것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공정하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라. 그리고 정치권 좀 변화를 일으켜라. 이런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윤석열의 조합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분석을 해주셔서 덧붙일 말이 없는데 저는 맞지 않는 예측을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언의 시간. 네. 윤석열 총장이 아마 6월 15일 전후로 해서 저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합당인가요? 이제 아니 저기 그 아니요, 입당인가요? 입당은 아니고요. 예. 그냥 본인이 뭐 예를 들면 국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적절하게 본인의 이미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서 정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것 같고,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요 9월 초나 돼야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자신의 영역을 보수 우파 국민의힘이라는 곳에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2, 3개월 동안 자유롭게 있으면서 진보 쪽 인사들도 만나고 뭐 능력 있는 다른 분들 같은 편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지혜를 구하고 영역을 넓히는 게 맞지, 지금부터 외연을 축소화시키는 것은 본인의 대선 과도에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6월 15일과 9월 10일을 주목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최 싶습니다. 교수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맞죠? 그 날짜는 끄덕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아까 얘기한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네. 예컨대 그 조금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건 동의해요. 근데 날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6월 15일 찍으셨으니까 저는 안 찍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장 소장이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6월 15일 일단 기억하겠습니다. 네, 또 윤 전 총장과 회동 사실이 알려진 이들의 면면을 보면요, 비박계 중진 그리고 신진 세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이 향후 윤석열 캠프 주축이 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높죠. 뭐 99%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읽었대요.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본인의 생각과 거의 싱크로율이 99%였다. 그래서 되게 만나고 싶었다라는 뒷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정진석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충분히 윤석열 전 총장의 우호 세력이 될 수 있어서 이분들 주축으로 할 건데, 저희가 아는 거는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만난 의원들, 연락한 의원들이 훨씬 더 많고요.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세를 규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좀 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치는요, 특히 정치인은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난 3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그래, 저 사람이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공부를 하고 있구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줬지 국민에게 한 방 빵 때리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만나는 것보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 만나서 위로하고 그분들과 교감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이 더 좋았을 거예요. 컸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아까 6월 15일이 아니라 6월 15일 전후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후. 네,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저렇게 네, 전후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꼼꼼한 게 아니라요. 네. 적당히 지금 넓히는 거잖아요. 15일로 우리는 결정하겠습니다. 장 소장의 말. 근데 저는 장 소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웬만하면 제가 동의 잘 안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만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윤 총장이 원래 정치인을 통해서 또는 정치를 통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너무 정치인들 만나고 다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서 그분의 손 잡고 그 소리 듣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정치인들은 안 만나려고 해도 줄을 서서 올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전화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또 다시 예전의 정치인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결국 그런 점인데, 그런 신선함이 삭감되는 것은, 즉 상쇄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그 질문도 여러 개 아직 남아 있는데 오늘 방송이 꽤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의 소통 제1야당 당권 레이스의 쟁점으로도 떠올랐는데요. 당권 주자 5명 중 윤 전 총장과 현재 접촉하고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나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든 연락을 하고 있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나경원 후보께 혹시 어떻게 언제 연락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와 소통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호영 후보도 연락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와 언제 어떻게 연락한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예.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즉각 입당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런 반박이 전혀 없었고 또 어제 오늘은 입당 가능성까지 비쳤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경원 이제 주호영 후보가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이제 연락은 하고 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이제 언급을 하겠다 했는데 이 말을 아끼는 속내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윤 전 총장은 현재 그 예비 경선 그 지지율 1위를 얻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는 왜 아직까지 접촉하고 있지 않은 건지 그 두 가지 질문 동시에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준석 이제 후보와는 사실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분 누구 한 분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힘을 거기에 확 실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 거리를 두고 누가 되느냐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주호영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만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네.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되느냐 이것도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네. 당 대표 하시는 분이 어떤 후보를 데려오냐 안 데려오냐가 능력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의 뭐 선택적인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누가 대표되면 들어오고 누가 대표가 안 되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당대표가 누가 되든 본인이 생각할 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중요한 건 누가 대표가 되든 윤 전 총장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돼야지 내가 누구랑 윤 전 총장하고 친하니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필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과 제가 거의 동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생략을 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두 분의 생각을 좀 비판하고 싶어요. 저게 맞습니까? 당대표 하겠다는 분이 국민의힘의 비전, 전략, 쇄신, 변화, 혁신 이런 걸 갖고 승부를 해야지. 지금 OX 퀴즈를 우리가 저거만 봤지만 계속해서 저는 윤석열과 친해요. 제가 윤석열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당대표 되면요. 윤석열 총장 입당시키고요. 대선 후보 관리 잘할 거예요. 이런 식의 윤석열 마케팅에 치중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준석 최고를 되게 공격을 하잖아요. 후보를. 당시 되면 유승민계니까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겠어?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심해요. 이러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지지율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선거 전략을 네. 잘못 잡았다라고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딱 10초만 더 해볼까요? 저희도 OX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주호영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전망 OX 하나, 둘, 셋. 두 분 다 X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자 그러면 뛰는 네. 걸로 네, 전망을 각자 하시는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맞물린 조국 네. 사태제 논란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향후 정치 행보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